긴급한 경고가 퍼지기 시작한 것은 예언의 말씀에 따르면 이제 시간이 더 이상 편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는 한국의 거대한 사건이 곧 닥칠 것이며 그 징후들이 이미 맞춰지고 있다고 전합니다. 대부분이 아직 깨닫지 못하더라도 나라는 이미 조용한 카운트다운에 들어섰다는 직접적인 선언입니다. 이 사건은 국가의 방향을 바꿀 만큼 클 것입니다. 이 예언의 무게는 그 배경에 누가 있는지를 볼 때 더욱 커집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낯선 이름이 아닙니다. 그녀는 지난 수십 년간 가장 영향력 있는 예언자 중 한 명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왔으며 수많은 국가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그녀의 여정에는 여러 대륙에서 정부, 정치 지도자, 기업인 및 종교 운동에 대한 영적 조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년 동안 그녀의 말은 미주,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의 기독교 공동체들에 의해 번역되고 분석되고 주에 깊게 지켜보아 왔습니다. 신디 제이콥스를 많은 다른 예언자들과 구별 짓는 점은 세계적 사건들과 연관된 예언에 일관된 이력입니다. 국제적 위기 발생 이전에 그녀는 정치적 불안정, 국가 지도부의 급작스러운 변화, 그리고 후에 실제로 발생한 제도적 붕괴에 대해 말한 바 있습니다. 그녀의 선언은 전략적 국가들의 경제적 혼란, 지정학적 갈등, 그리고 국가 전체의 영적 지형에 대한 깊은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여러 경우에서 그녀의 말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공개적으로 기록되었으며 이로 인해 신자들과 주의 깊은 관찰자들 사이에서 신뢰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인정을 받은 것은 단지 종교계로부터만이 아닙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그녀의 예언 사역과 영적 리더십으로 국제회의에서 상과 찬사를 받았고 글로벌 포럼, 지도자 모임, 전략적 행사에서 초청을 받아 연설해왔습니다. 이 자리들은 오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들의 미래에 대한 통찰을 나누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국제적 예언단체들을 이끄는 그녀의 활동은 그녀가 충동이 아니라 확고한 확신에 따라 말하는 인물이라는 이미지를 굳히게 했습니다. 그 내용이 논란을 일으킬 때조차도 말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에 대한 예언은 다른 무게를 갖게 됩니다. 이 메시지는 번영이나 영적 성장에 대한 일반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이는 긴급한 경고로 다가옵니다. 이 예언에 따르면 한국은 단지 종교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 움직임의 중심에 있습니다. 곧 일어날 일은 정치, 사회, 경제, 그리고 국가의 집단 의식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것은 특정한 성전이나 공동체에만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광범위하고 눈에 띄며 무시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예언에 따르면 그 충격은 너무나 강력해서 온 나라가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조작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난 사건과의 직접적인 충돌 때문입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이 사건이 인간의 행동이나 정부의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제도적 통제를 벗어난 외부에서 오는 것이며 바로 그것이 일상의 정상성을 깨뜨리는 이유입니다. 한국은 계획성과 규율, 예측 가능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를 벗어난 사건은 국가 정체성의 중심을 강하게 흔들게 됩니다. 이 메시지의 어조는 비판적이며 직설적입니다. 그녀는 한국의 급속한 성장이 물질적 번영과 영적 민감성 사이에 위험한 간극을 만들었다고 지적합니다. 나라는 발전하고 혁신하며 세계적으로 강해졌지만 내부적으로는 안일함에 빠졌습니다. 예언에 따르면 이 안일함은 지금 보이지 않는 소진을 만들어냈으며 이제 그것은 반드시 교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처벌이 아니라 강제적인 정렬입니다. 한 나라가 너무 오랫동안 신호를 무시하면 그 정렬은 더 이상 부드럽지 않게 됩니다. 이 예언의 긴급함은 그 내용뿐만 아니라 그것이 등장한 시점에서도 드러납니다. 누적된 정치적 위기, 심화되는 사회적 분열, 약해진 제도에 대한 신뢰, 그리고 불안정성에 대한 집단적인 감각은 이러한 말씀이 힘을 얻게 하는 완벽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혼란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혼란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그것을 결정적으로 드러낼 무언가가 곧 일어날 것임을 말합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여러 차례에 걸쳐 안정적이라 여겨졌던 나라들에서 깊은 정치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으며 당시에는 가시적인 균열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도자의 위기를 경고했고 실제로 스캔들이 공개되기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 같던 체계의 붕괴에 대해서도 말했고 주류 담론이 여전히 정상성을 주장하던 시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선언들은 사건 발생 이전에 기록되었으며 종종 비공개 모임이나 국제회의, 그리고 보존된 공개 메시지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특정 정부의 약화, 내부 부패 구조의 폭로, 그리고 정치 지도자에 대한 국민 신뢰의 급격한 붕괴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들이 현실화되면서 그녀의 이름은 종교계 외부의 사람들에게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신뢰도를 더욱 강화시킨 또 하나의 요인은 그녀의 말이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준 사건들과 연결되었다는 점입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경제적 불안정의 시기가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잘못된 정책 실행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구조적 불균형에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후 연속적인 금융위기와 국제시장의 충격이 이어지면서 그녀의 해석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세계가 급격한 단절의 시대로 들어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극단적인 사건들이 더 이상 예외적인 일이 아니게 될 것이며 대규모 자연재해의 증가, 동시다발적인 인도주의 위기, 집단적인 심리적 충격을 일으킬 수 있는 사건들에 대해 예고했습니다. 이 메시지들은 지진, 홍수, 산불 등 다양한 지역에서 더욱 빈번하고 강력하게 발생하기 시작한 현상들이 가시화되기 전에 이미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그녀의 이름과 연관된 가장 논란이 많은 예언들 중 일부가 등장했습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자연적 원인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누적된 실패로 인해 예기치 못한 사건들로 심각하게 타격을 입는 도시들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녀의 중심 메시지는 무작위적인 파괴가 아닌 결과였습니다. 약한 구조는 한계를 넘는 압력에 직면할 때 무너진다는 원칙이었고, 이 원칙은 그녀의 여러 메시지에서 반복되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물리적 사건과 더 깊은 보이지 않는 과정들을 연결시켰습니다. 이러한 세계적 경고들은 불안한 배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세계는 마치 다양한 위기가 하나의 더 큰 흐름에 의해 연결되어 있는 듯한 지속적인 불안정의 감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이러한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인류는 지금 일종의 교정의 사이클에 들어섰으며 과도함, 반김, 영적 거리감은 결국 공동의 대가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신호들을 무시하면 뒤따르는 사건들은 더욱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언은 한국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특정한 계시의 중심으로 언급되기 전부터 한국은 이미 점점 고조되는 세계적 긴장의 무대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언에 따르면 한국은 단순히 세계의 격변 속에 영향을 받는 수많은 나라 중 하나가 아니라 훨씬 더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많은 나라들이 잃어버린 특성들을 한국이 여전히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언은 많은 나라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반면 한국은 급속한 현대화 속에서도 지속적인 간구의 영적 기반을 유지해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위기로부터 면제되거나 심판을 피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영적 기반은 한국의 책임을 더욱 크게 만듭니다. 인식이 클수록 정렬이 무너졌을 때의 충격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경고가 한국을 향할 때는 더 구체적이고 날카롭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전 세계적 악화 상황 속에서 한반도는 단순히 지도 위의 한 지점이 아니라 실제적인 위험의 전략적 축으로 다뤄지기 시작합니다. 최근 몇 년간 북한은 탄도미사일 실험을 강화했고 전술 핵 공격을 모의하며 인접 국가들을 향한 위협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각 미사일 발사는 단순한 군사 실험이 아니라 지역 균형에 대한 직접적인 경고이기도 합니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이제 예측 가능해졌습니다. 제재, 공식 성명, 연합 군사훈련. 그러나 예측 가능성은 긴장의 고조를 막지 못합니다. 단지 그것을 미룰 뿐입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한국은 매우 민감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경제 중 하나이며 전략적 군사기지를 보유하고 있고 대규모 아시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중심에 서게 되는 동맹 구조 속에 있습니다. 군사 분석가들은 이 지역의 심각한 불안정이 글로벌 무역, 기술, 산업, 에너지 안보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이것은 종교적 추측이 아니라 구체적인 지정학적 분석입니다. 한반도는 이미 과도한 긴장으로 포화된 세계 속에서 매우 민감한 반가소의 역할을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언은 더 무거운 어조를 띠게 됩니다. 메시지는 한국이 단지
정치적, 군사적 이유로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압력과 내부의 취약성이 만나는 교차점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위협은 미사일이나 무력 충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결정들이 누적되어 세계를 영구적인 경계 상태로 몰아넣은 그 무게에 있습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한국은 이 흐름에서 고립된 존재가 아닙니다.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것과 동시에 세계는 보다 조용하지만 똑같이 파괴적인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바로 결핍입니다. 결핍은 더 이상 미래의 전망이 아니라 현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무력 충돌로 인해 공급망이 중단되고 비료는 지정학적 무기가 되었으며 기본 식료품은 급격한 가격 상승을 겪고 에너지는 국가 간 압박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일시적인 위기로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지속적인 불안정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과 글로벌 생산망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로서 이러한 충격을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공급망 붕괴는 중공업부터 국민 생활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안정감은 점점 균열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이러한 상황을 영적 회복력 없는 번영이 오히려 취약성을 만든다는 개념과 연결시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조정을 미루지만 자원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동안 외면했던 것들이 즉각적인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 결핍은 물질적인 자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집단적인 심리적 소진 상태가 진행 중입니다. 연속되는 위기에 지친 사람들,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는 정부들, 점점 더 양극화되는 사회구조는 잘못된 결정들이 빠르게 누적되는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예언의 메시지는 이러한 배경이 단절의 사건들을 앞두고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한계치를 넘은 시스템은 더 이상 이성적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동시에 훨씬 덜 눈에 띄는 전쟁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요 인프라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일반화되었습니다. 전력망, 금융 시스템, 병원, 통신수단 등이 전략적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조작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이제는 권력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혼란과 두려움, 사회적 분열을 일으키기 위한 서사는 만들어지고 왜곡되며 증폭되고 있습니다. 경제는 폭탄이 아니라 제재, 금융 봉쇄, 통화 가치의 인위적인 하락과 같은 수단을 통해 공격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디지털화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이점은 동시에 위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국가가 더 많이 연결되어 있을수록 이러한 보이지 않는 전쟁에 더 쉽게 노출됩니다. 예언은 이러한 환경이 더 큰 충격을 불러올 완벽한 조건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전통적인 무기로 시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쇄적인 실패로 인해 사회 서비스가 멈추고 시스템이 마비되며 견고하다고 여겨졌던 구조들의 허약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이러한 현상들을 우연의 결과로 보지 않습니다. 군사적 갈등, 자원 부족, 보이지 않는 전쟁의 축적은 세계가 강제적인 교정의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피상적인 해결책으로는 버틸 수 없습니다. 한국은 그 전략적, 기술적, 정치적 위치 때문에 이러한 압박을 다른 나라들보다 먼저 체감하게 됩니다. 예언에 따르면 이것은 우연도 형벌도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붕괴 중인 글로벌 톱니바퀴의 중심에 위치한 결과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러 예언은 경고가 단순한 영적 추상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것은 관찰 가능한 사실들, 실제 갈등들, 측정 가능한 긴장들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예언은 단지 많은 이들이 따로따로 분석하려는 요소들을 연결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요소들이 정렬될 때 결과는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급격한 충격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이 지점이 다음 경고, 즉 단순한 압력을 넘어서 정상성을 직접적으로 깨뜨리는 사건에 대한 예고를 위한 무대를 마련합니다. 갈등, 결핍, 보이지 않는 전쟁들이 누적된 이후 예언의 메시지는 훨씬 더 직설적이고 무겁게 변합니다. 말씀은 결국 인간의 임기응변만으로는 세계를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시점이 온다고 말합니다. 압력이 한계를 넘어서면 잘못된 흐름을 멈추기 위해 무언가 개입해야만 합니다. 예언에 따르면 한국은 바로 이 시점에 진입하게 됩니다. 우연도 정치적 선택도 아닌 인내의 시간이 끝나는 때에 맞춰서입니다. 이 시기를 예언은 무작위적인 재앙이 아니라 교정의 행위로 묘사합니다.
교정은 모든 것을 파괴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숨겨졌던 것을 드러내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견고해 보이던 것에서 균열이 드러나고 습관적으로 작동하던 것들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으며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과도한 의존 속에 있었음이 밝혀집니다. 예언은 이 중단이 한국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고도로 연결되고 빠르고 효율적인 시스템 위에 힘을 쌓아왔지만 극한의 스트레스 아래에서는 영적으로 매우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이 시점에서 일상의 정상성이 깨진다고 선언합니다. 그것은 고전적인 공격에 의한 것도 공식적으로 선포된 전쟁에 의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결정을 마비시키고 반응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건을 통해 일어납니다. 나라는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더 이상 지금의 속도로는 나아갈 수 없게 되는 현실입니다. 빠른 대응에 익숙한 한국은 속도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 앞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의 어조는 이 사건이 인간의 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그것은 실패한 협상이나 단일한 실수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렬되지 않은 세계가 만들어낸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예언은 말합니다. 구조들이 단지 통제되고 있다는 외관으로만 유지될 때 그것들은 흔들려야만 진실이 드러납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은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라 핵심 가치를 대체해버린 시스템에 대한 과도한 신뢰입니다. 예언은 이 시점이 집단적인 영적 충격을 불러온다고도 말합니다. 무관심은 무너지고 제도적 자만은 힘을 잃습니다. 사회는 강제로 침묵하는 상태로 이끌려가며 준비된 말들과 기존의 담론은 더 이상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합니다. 예언은 이 시기를 짧지만 깊은 시간으로 묘사합니다. 수년간 지속되지는 않지만 의식에 지워지지 않을 흔적을 남깁니다. 과거와 이후를 분명히 가르는 분기점입니다. 이 과정은 나라를 굴욕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듭니다. 우선순위를 마주하고 의존을 마주하고 자립에 대한 착각을 마주하게 합니다. 한국은 그동안 기술, 동맹, 계획에 자신의 힘을 두어왔지만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압박을 받을 때 더 깊은 무언가가 나라를 지탱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교정이 드러내는 진실입니다. 예언은 또한 이 영향이 국경 안에만 머무르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한국의 전략적 위치 때문에 전 세계가 그 충격을 체감하게 됩니다. 시장은 반응하고 생산망은 흔들리며 각국 지도자들은 주시하게 됩니다. 한국은 더 이상 개인 국가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 시스템이 더는 교정을 미룰 수 없다는 명확한 신호로 나타납니다. 충격 이후 예언은 중립이란 것이 사라진다고 전합니다. 교정이 약점을 드러내면 권력은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메시지는 한국이 이례적인 정치적 불안정의 시기로 들어선다고 말합니다. 이는 개별적인 스캔들이나 조직된 반대 세력 때문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정당성 상실로 인한 것입니다. 견고해 보이던 지도자들이 조용한 거부감에 직면하고 국민은 기존의 담론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권위를 지탱하던 것들이 이제 더는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예언은 이 시기를 정치적 지진이라고 표현합니다. 거리에는 전차도 없고 즉각적인 제도 붕괴도 없습니다. 무너짐은 먼저 신뢰의 수준에서 시작됩니다. 결정들은 의심받기 시작하고 내부 동맹은 약화되며 중심 인물들은 국가를 이끌 능력을 상실합니다. 이 약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부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전의 교정 과정이 직접적으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집단의 의식이 변화하면 그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권력은 지지 기반을 잃게 됩니다. 예언에 따르면 이 과정은 정부뿐만 아니라 야당도 함께 타격을 받습니다. 단순한 정당 교체나 이념의 변화가 아닌 시스템 전체가 소진 상태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약속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고 반복되는 전략들은 실패하게 됩니다. 비교적 안정적인 정치 구조에 익숙했던 한국은 이제 리더십의 공백이라는 상황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공백은 즉각적인 혼란이 아니라 긴장된 기대감으로 나타납니다. 사회는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무언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예언은 예상 밖의 지도자들의 등장을 선언합니다. 메시지는 기존의 정치 경력이 없는 인물들이 점차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만들어진 카리스마나 거대한 선거 자금 때문이 아니라 태도로 인해 관심을 받습니다. 이들은 집단적 피로에 대한 응답으로 등장하며 낡은 시스템의 무게도
권력에 소모된 언어도 짊어지지 않습니다. 예언은 이 흐름이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구조들이 동시에 신뢰를 잃을 때 새로운 목소리가 떠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유형의 리더십은 대규모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국지적으로 나타납니다. 전통적인 권력의 중심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온 평범한 사람들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그 기준은 더 이상 정치 이력이나 경력이 아니라 인식된 일관성입니다. 국민은 이제 정치적 화려함보다도 분명함, 진정성,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권력 욕구의 부재를 중시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전의 모델과는 근본적으로 단절된 방향입니다. 예언은 이 변화가 저항 없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말합니다. 구체제에 연결된 세력들은 통제를 유지하려 하고 떠오르는 새로운 목소리들을 불신시키려 하며 과거의 정상 상태를 회복하려 합니다. 그러나 메시지는 이러한 시도들이 실패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문제의 뿌리를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뢰의 기반이 무너진 이후에는 표면적인 전략만으로는 그것을 재건할 수 없습니다. 변화의 과정은 긴장 속에서도 계속 진행됩니다. 같은 시기 예언은 그 여파가 북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이는 남한의 침공이나 북한 체제의 즉각적인 붕괴와 같은 형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부적인 불안정이 점차 커지는 방식입니다. 남한에서 일어난 사건의 파급력이 국경을 넘어 간접적으로 전달되고 정보가 퍼지고 두려움이 확산되며 내부 균열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언에 따르면 북한의 지도부는 이러한 압박을 단순한 어감만으로는 더 이상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예언은 이러한 환경이 전례 없는 기회를 만든다고 말합니다. 이는 국제조약이나 외부 압력에 의해 강요된 것이 아니라 한반도 양측 모두에서 기존 체제의 동시적인 취약성으로부터 비롯된 기회입니다. 수십 년간 형식적 수사에 머물렀던 대화라는 개념이 이제는 외교적 표현이 아니라 전략적 필수가 됩니다. 예언은 이 시기를 희귀하고 위험한 시점으로 묘사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회는 오랜 시간 열려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변화와 리더십의 재편 이후 예언은 한국이 단순한 제도권 재정비를 넘어서는 깊은 재구성의 시기로 진입한다고 말합니다. 나라는 예상 밖의 방식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새로운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군사적 강압이나 즉각적인 경제 지배가 아니라 불안정한 세계 속에서 전환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여전히 무너져가는 구조를 붙잡고 있을 때 한국은 새로운 방식의 논리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언은 이 시기에 한국이 경제적 결정을 이례적인 신중함 속에서 내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핵심적인 의존 구조를 줄이고 공급망을 재검토하며 그동안 단순히 기술 영역으로만 다뤄졌던 전략적 산업들을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게 됩니다. 에너지, 기술, 국내 생산은 단순한 성장의 도구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로 전환됩니다. 이 변화는 완벽한 기획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앞서 겪은 교정으로부터의 강제적 학습을 통해 시작됩니다. 예언은 또한 이러한 재정립이 예상 밖의 경제적 반응을 불러온다고 전합니다. 글로벌 시장이 여전히 불안정한 가운데 한국은 평균 이상의 적응력을 보여줍니다. 이는 즉각적인 번영이나 고통의 부재가 아닌 회복 탄력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라는 지속적인 압박 속에서도 운영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이는 많은 국가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으며 무역과 전략적 동맹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사회적 측면에서도 예언은 집단적 행동 양식의 변화를 예고합니다. 앞서 겪은 충격은 사람들의 빈말에 대한 인내심을 줄입니다. 국민은 명확성, 책임, 실질적 결과를 요구하게 됩니다. 인위적인 운동이나 담론은 힘을 잃게 되고 사회는 점차 노동, 책임, 협력이라는 실용적 가치들로 돌아갑니다. 이는 단순한 문화적 향수 때문이 아니라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생존을 위한 구체적 필요로부터 비롯됩니다. 예언은 또한 많은 이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화려하거나 극적인 형태가 아닌 보다 넓고 조용한 영적 충격을 말합니다. 이는 일시적인 열광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아니라 절제된 자각으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이제 믿음, 목적, 윤리를 단순한 부속물이 아닌 일상의 실제적인 기반으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예언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는 감정의 집단적 분위기에 의존하지 않고 삶으로부터 체험된 진정한 변화이기 때문에 오래 지속됩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한국은 말로가 아닌 모범으로 다른 나라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각국은 한국이 어떻게 교정과 정치적 불안 구조 재편을 붕괴 없이 통과했는지를 지켜봅니다. 예언은 이 조용한 증언이 어떤 공식적인 리더십 시도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진다고 전합니다. 약속에 지친 세상에서 의식적인 생존은 하나의 기준점이 됩니다. 예언은 이 과정이 갈등을 끝내거나 미래의 위기를 제거하지 않는다고도 명확히 밝힙니다. 한국은 위기에 면역된 국가가 되지 않습니다. 차별점은 태도에 있습니다. 예언에 따르면 이 나라는 이제 더 이상 한계에 몰려서야 반응하지 않고 한계를 스스로 인식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러한 의식은 과잉을 줄이고 결정에 신중함을 더하며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합니다. 바로 그것이 이전 교정이 남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예언의 마지막은 이상화된 결말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속적인 책임을 제시합니다. 한국은 영구적인 주도권이나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그것은 변덕스럽고 불안정한 세계 속에서 항상 깨어있고 조정 가능하며 의식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메시지는 말합니다. 겪은 교정은 잊혀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억이야말로 진정한 변화를 지탱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예언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세계가 무너진 것은 지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며 한국이 교정을 겪은 것도 하나의 실수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드러난 것은 하나의 전체 시스템의 소진입니다. 그것은 절대적 통제, 한계 없는 성장, 인간성과 영성과 도덕성을 무시한 시스템에 대한 과신에 기반한 모델의 붕괴입니다. 이 모델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일부 국가는 붕괴하고 다른 국가들은 변화를 강요받습니다. 예언에 따르면 한국은 그 변화로 밀려간 나라입니다. 이번 시기를 과거의 위기들과 구별짓는 요소는 바로 속도입니다. 과거에는 수십 년이 걸렸을 과정들이 이제는 몇 년 안에 압축되어 진행됩니다. 결정들은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고 실수는 빠르게 큰 대가로 이어집니다. 예언은 이 시간의 압축이 역사적 전환기의 신호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느린 조정은 허용되지 않으며 세계는 명확한 대응을 요구합니다. 한국은 이러한 새로운 속도 안에서 지속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예언은 또한 앞으로의 가장 큰 위험이 외부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미사일, 제재, 개별적인 세계 위기들이 아닙니다. 가장 큰 위협은 바로 망각입니다. 교정의 이유를 잇는 것, 드러난 취약성을 잇는 것, 안정이 주어진 권리가 아니라 지속적인 선택의 결과임을 잇는 것입니다. 예언에 따르면 국가가 너무 빨리 잊어버리면 이미 끝낼 수 있었던 사이클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환희로 끝나지 않습니다. 웅장한 약속으로 마무리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경계로 마무리됩니다. 한국은 영원한 성공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책임을 부여받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결정은 이미 지나온 과정의 무게를 함께 지니게 됩니다. 모든 진전은 자만이 아닌 의식 위에서 유지되어야 하며 모든 승리는 그 승리를 가능하게 만든 교정의 대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예언의 충격은 단지 한국에 대한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에 대한 통찰을 드러냅니다. 한국은 예외가 아니라 징후로 등장합니다.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르고 마주해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미리 그려진 초상화입니다.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같은 긴장 위를 걷고 있는 다른 국가들, 경제들, 사회들에도 울림을 줍니다. 그렇기에 이 메시지는 맹목적인 수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별력을 요구합니다. 이 흐름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믿으라는 초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과 움직임, 구체적인 변화를 눈앞에서 직접 관찰하라는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예언은 단지 많은 이들이 따로 보려는 점들을 연결할 뿐입니다. 예언은 미래가 아직 열려 있다는 깨달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예언은 선택을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단지 길을 드러낼 뿐입니다. 한국은 교정을 통과했고 단절을 맞이했으며 재편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무엇이 올지는 이 경험이 어떻게 기억되고 적용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전히 불안정한 세계 속에서 단순한 생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관찰자의 목소리가 중요해집니다. 이 시나리오를 각자가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집단 의식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성찰을 나누고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일은 단순한 부수적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정상으로 다룰 수 없는 시대를
이 이야기는 권력의 중심지나 시끄러운 수도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시작된다. 평범한 한 남자, 동방의 예언자로만 알려진 그는 아시아 대륙의 산악지대에서 조용히 살며 하루하루를 침묵, 송을시, 그리고 하늘 관찰에 바쳤다. 그의 소박한 일상은 그가 인간의 운명을 연구하는 이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인물이 될 것임을 전혀 예고하지 않았다. 그날 그의 몸이 목격자들 앞에서 움직임 없이 쓰러지기 전까지는 맥박이 멈췄고 반응이 사라졌다. 의사들은 사망을 확인했고 가족은 작별을 받아들였다.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모든 기대를 뒤엎고 그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눈을 떴다. 몸을 일으켰다. 말을 했다.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일련의 정리된 진술, 대략적인 날짜들, 전 세계적 패턴, 그리고 듣는 이를 얼어붙게 만든 경고였다. 그에 따르면 그 사건은 일종의 건너감이었다. 그의 몸이 정지된 동안 그의 의식은 과거와 미래의 인간 정보가 공존하는 어떤 장창에 접속했다고 한다. 그는 대중적인 용어나 외래어를 피했다. 그는 그곳을 살아있는 시간의 기록이라 불렀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의 주기가 끝나고 새로운 주기가 되돌릴 수 없는 힘으로 2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그는 분리분열을 말했다. 선택을 말했다. 그가 눈을 뜨자마자 남긴 첫 번째 말은 현장에 있던 사람에 의해 기록되었다. 그는 말했다. 물질, 통제, 외형만으로 지탱되던 시대는 한계에 도달했다. 그는 다음 주기는 내면의 일관성을 중시하게 될 것이라 했다. 인간의 정신은 속일 수 없는 거울 앞에 서게 될 것이라 했다. 이 말들은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거리로 이후에는 불안을 일으키며 천천히 퍼져나갔다. 상징처럼 보였던 말들이 현실이 되기 시작한 것은 첨단기술센터와 연구소, 실험실들이 의식과 지능 시스템의 직접 통합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들을 발표하면서였다. 동방의 예언자는 인류가 저지르는 가장 큰 착각은 미래가 더 빠른 기계나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는 것이라 했다. 그의 통찰에 따르면 진짜 전환점은 기술이 외부의 명령에만 반응하던 단계를 지나 인간의 내면 상태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 온다. 감정, 의도, 정신의 명료함과 균형은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주변 세계의 작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말했다. 그 순간이 오면 가면은 힘들이지 않아도 벗겨진다고. 거짓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고 내면에 불일치는 눈에 보이는 장애를 만든다고. 반대로 조화는 새로운 접근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이 이야기의 이 지점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다. 그는 책임을 중심적인 힘으로 지목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은 눈에 띄는 폭력이나 직접적인 갈등 없이도 새로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 이탈은 단순한 부적 합성으로 인해 일어난다는 것이다. 더 가볍고 더 빠르며 무거운 사고방식에 덜 관대한 새로운 집단의 주파수가 형성되기 시작할 것이라 말했다. 증오, 탐욕, 조작을 기반으로 행동하기를 고집하는 이들은 깊은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느끼게 될 것이라고. 세상은 앞으로 나아갈 것이며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관점 속에서 그는 이 현상이 전 세계로 퍼질 것이지만 하나의 수렴 지점이 생겨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역사적으로 외부와 내부의 압력에 시달려 온 작은 영토 하나가 드문 조합, 훈련된 규율, 억제된 감정, 그리고 깊이 있는 문화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전통과 적응이 공존하는 장소, 집단적 고통 속에서도 창조하고 노래하고 재건하고 전진할 수 있는 민족. 그에 따르면 이 장소는 공명에 의해 선택된다고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반도는 이 새로운 주기의 자연스러운 중심축으로 떠오른다. 지배의 중심이 아니라 균형의 기준점으로서다. 그는 한반도가 격렬한 사회적 혼란, 지속적인 정보 소음, 그리고 내부적 긴장을 겪는 시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것은 재편 이전의 가열 과정으로 해석된다. 그의 시야 속에서 이 땅은 정체성, 가치, 집단적 목적에 대한 깊은 조정을 거쳐 기존의 기준을 잃은 다른 나라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의 말투는 결코 승리감에 취한 어조가 아니었다. 그는 이 역할에는 대가가 따를 것이라 경고했다. 영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점이 된다는 것은 외부의 주목, 비판, 저항을 불러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는 한반도가 이 시기를 지나갈 수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지녔다고 확신했다. 그것은 충격을 흡수하고 고통을 조직된 행동으로 바꾸며
분열된 상황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유대를 지켜내는 역사적 능력이다. 그는 이 능력이 전 세계 시스템들이 더 이상 의미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동방 예언자의 말은 점점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다. 멀게만 느껴졌던 말들이 현실 속에서 구체적인 반향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이다. 한때 안정적이라 여겨졌던 시스템들이 약점을 드러냈고 굳건해 보이던 기관들도 신뢰의 위기를 맞았다. 평범한 사람들조차 무언가 보이지 않는 것이 자신들 주위에서 재구성되고 있다는 묘한 이질감을 호소했다. 예언자는 이것이 전환의 첫 번째 신호라고 말했다. 옛 세계가 기반을 잃고 무너지는 동안 새로운 세계는 아직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형성되고 있는 중이라고. 그는 이 변화의 중심이 인간의 정신과 기술 사이의 관계에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다. 수십 년 동안 기계는 힘, 속도, 계산 능력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왔다. 그러나 그의 말에 따르면 다음 도약은 완전히 다를 것이다. 기술은 사용자 내면의 상태에 반응하기 시작할 것이다. 혼란스러운 감정은 오류를 일으키고 모순된 의도는 간섭을 초래하며 맑은 정신은 더 정확한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다. 이는 외부 규칙에 의해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 자체의 작동 방식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현실은 이전과는 다른 속도로 인간 내면을 반영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그는 보았다. 이 과정은 사회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외형에만 의존하던 직업들은 점점 의미를 잃고 공허한 말로 유지되던 리더십은 빠르게 약화된다. 이익과 조작을 기반으로 한 관계는 불안정해진다. 예언자는 이 시점을 불가피한 조정이라 표현했다. 내면의 정렬이 없는 것은 결국 피로로 인해 무너지기 시작하고 일관된 것은 조용히 강화된다는 것이다. 많은 이들에게 이 시기는 불편함으로 다가오겠지만 일부에게는 해방으로 느껴질 것이라 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 속에서 한국은 점점 더 민감한 역할을 맡게 된다. 그는 이 땅을 변화가 더욱 강하게 드러나는 집중 지점으로 보았다. 그는 한국 사회를 끊임없는 압력 아래 놓인 창으로 묘사했다. 빠른 속도, 극도의 요구, 깊은 내면의 갈등. 그러나 그에 따르면 이 압력은 단지 고통이 아닌 목적을 가진 것이다. 그것은 토양을 준비하고 가치를 정제하며 외적인 노력으로만 유지되는 것과 내면의 신념에서 비롯되는 것을 구분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한국인은 집단적인 질문의 시기를 겪게 될 것이다. 과거의 성공 모델들은 점점 의미를 잃고 가치에 대한 개념 자체가 재검토된다. 지위, 소비, 사회적 인정 그 이상을 향한 조용한 의미 탐색이 확산될 것이라고 했다. 이 움직임은 영적인 유행처럼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 필요로부터 비롯될 것이다. 예언자는 어떤 사회가 이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 그 사회는 타 문화의 강요 없이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이 결코 편안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변화의 방향성을 내면으로 돌리는 모든 담론은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내면의 변화를 말하는 이들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려는 시도들, 오래된 기준을 유지하려는 외부의 압력, 집단적 주의를 흐트러뜨리는 지속적인 소음이 있을 것이라 말했다. 그럼에도 그는 단언했다. 이미 어떤 것이 작동을 시작했으며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 내면의 이동이라고. 그의 관점에 따르면 한국은 외적 규율과 내적 일관성 사이에서 이 새로운 중심축을 유지하는 법을 배워갈 것이라고 했다. 예언자는 이 역할이 단순한 개념이나 이념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 설명했다. 그것은 문화, 행동, 소통 방식, 상징적 영향력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처음엔 한국을 외적인 아름다움으로 바라보겠지만 점차 그 안에 담긴 가치관과 극단적인 현대성과 깊은 뿌리 사이의 균형에 이끌리게 될 것이라 했다. 그는 이 흐름이 이미 조용히 시작되었으며 세계가 더 안정된 기준을 찾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점에서 그의 말은 더욱 깊어졌다. 그는 이 전환이 단지 사회적 시스템만이 아니라 인간의 신체와 정신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 했다. 감각의 민감도 상승, 감정의 증폭, 유독한 환경을 견디기 어려워짐, 인공적인 관계가 신체적으로 피로감을 유발하고 일관성 없는 공간에서는 즉각적인 불편함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에 따르면 이것은 집단의식이 점점 더 반응성을 띠기 시작한 증거다. 그리고 한국은 다시금 이 과정을 비추는 거울로 등장한다. 외부 압력을 견뎌온 데 익숙한 사회가
이제는 내부 압력을 완화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예언자는 이 변화가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을 탄생시킬 것이라 했다. 통제보다는 본보기, 말보다 존재 자체, 이런 종류의 영향력은 선전 없이도 확산된다고 했다.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동방 예언자의 말은 점점 더 진지해졌다. 그에 따르면 어느 시점이 되면 이 전환은 더 이상 미묘하게 감지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되돌릴 수 없는 효과를 만들어내기 시작할 것이다. 이 지점은 의식적인 적응과 가속화된 소모 사이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세상은 계속 돌아가겠지만 서로 다른 층 위에서 작동하게 될 것이다. 같은 장소, 같은 외적 조건 속에서도 각자가 겪는 현실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 차이는 바로 각 개인의 내면 상태에 달려 있다고. 그는 이 단계에 이르면 의식과 연결된 기술이 실험적 단계를 벗어나 자연스럽게 일상 속으로 새우며들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신 인터페이스, 집중, 의도, 감정, 안정성에 반응하는 시스템들, 이러한 도구들이 사용되면서 불편한 진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내면의 혼란에서 작동하려는 사람은 반복적인 오류를 겪고, 명료함을 유지하는 사람은 점점 더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흐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조용한 충격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결과를 단순한 우연으로 돌리려 할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더 깊은 무언가가 작용하고 있음을 감지하게 될 것이다. 예언자는 이 시점이 오면 오래된 위계 질서가 의미를 잃기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직위, 돈, 외부적 영향력만으로 유지되던 권위는 점점 약해질 것이다. 공식적인 지위가 없는 평범한 사람들조차 그들의 사고방식과 행동, 입장 표명 방식만으로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동은 긴장과 저항, 통제 시도를 불러올 것이며, 그는 이 반응이 매우 예측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모든 시스템은 중심축을 잃었다고 느끼는 순간 자신을 유지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결정적인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예언자는 한 시대의 집단적 선택들이 역사적인 무게를 갖게 되는 시기를 묘사했다. 정치, 사회, 문화적 결정들이 국민 내면의 성숙도 수준을 직접 반영하게 될 것이다. 소음은 커지고 의견은 더욱 극단적으로 갈라지게 된다. 그러나 동시에 덜 눈에 띄지만 훨씬 더 주의 깊은 조용한 그룹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극단에 지친 사람들, 대립이 아니라 정렬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 그룹이 전환의 안정을 이끄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시기를 통해 반응하며 사는 사람과 관찰하며 사는 사람이 명확히 나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끊임없는 반응은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의식적인 관찰은 적응을 가능하게 한다. 지속적인 압력에 익숙한 한국은 점차 내면의 멈춤의 가치를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조정은 의사결정 방식 자체를 변화시킨다. 충동은 줄고 명확함은 늘어나며, 두려움은 줄고 책임감은 커지게 된다. 예언자는 또한 점점 더 뚜렷해지는 신체적, 정서적 효과를 언급했다. 명확한 이유 없는 불면, 시간이 가속되는 듯한 느낌, 의미 없는 일상을 유지하기 힘들어지는 현상. 그에 따르면 이는 개인의 내면 리듬과 새로운 집단 주파수 간의 불일치가 나타나는 신호다. 이 조정에 저항하는 사람은 신체적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되며, 조화를 이루는 사람은 점차 가벼움을 느끼게 된다. 이 대비는 점점 무시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이 주기가 점점 더 진행되면서 동방의 예언자는 더욱 깊은 차원의 현상을 묘사하기 시작했다. 변화는 더 이상 개별적인 개인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집단의 장창을 건드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사람들은 서로를 훨씬 더 선명하게 느끼게 되고, 감정은 거리를 넘어 전달되며 말없이도 내면의 상태가 감지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했다. 세상은 확장된 연결의 시기로 접어들며, 이전에는 숨겨져 있던 내면이 외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의식 간의 연결은 점진적이지만 확고하게 나타날 것이다. 처음에는 더 정확해진 직감으로, 이후에는 무시할 수 없는 강도의 감각으로 드러난다. 주변 사람의 진심 어린 기쁨은 활력을 주고, 지속적인 긴장은 에너지를 고갈시킨다. 무거운 기운을 가진 공간은 오래 머무르기 힘들어지고, 이해득실로 맺어진 관계는 점점 응집력을 잃는다. 반면 내면적 친화성을 바탕으로 한 유대는 빠르게 강화된다. 이 단계에서 예언자는 매우 중요한 경고를 남긴다. 민감성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정서적 성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진정한 공감 능력을 다룰 수 없는 이들은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거리로 인해 차단되던 타인의 고통이 이제는 직접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이로 인해 내면을 닫고 또 다른 이들은 의식의 각성을 경험한다. 이 차이가 적응과 내부 붕괴를 가르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그는 보았다. 한국은 이 과정에서도 결정적인 장창으로 다시 등장한다. 이미 높은 집단적 압력 속에서 살아가는 이 땅은 공동체 생활 자체가 끊임없는 조율을 요구하는 곳이다. 예언자는 이러한 역사적 특성이 한국인을 집단 감수성의 높은 단계로 인도할 준비를 시켜왔다고 말한다. 장기간 지속된 긴장 속에서 축적된 경험은 자기를 절제하고 타인을 읽어내는 희귀한 능력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이 특성은 의식 간의 연결이 심화되는 시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그는 오래된 갈등들이 지쳐서 점차 힘을 잃어가는 시기를 묘사했다. 지속적인 적대감은 너무 피로해져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게 된다. 갈등 속에 살아온 이들은 자신의 내부 상태가 외부로 그대로 반사되어 돌아오는 무게를 체감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단순한 배려의 행동들이 예상 밖의 힘을 갖게 된다. 아주 작은 실천이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영향력은 더 이상 목소리의 크기나 강제력에 의존하지 않게 된다. 이 지점에서 예언자는 한국이 전혀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조용한 리더십이다. 본보기와 태도, 그리고 집단적인 일관성을 바탕으로 한 영향력. 다른 나라들은 내적 균형이 외적 안정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놀라움 속에 지켜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영향은 어떤 캠페인이나 홍보, 거창한 연설 없이도 퍼져나가게 된다. 오직 압력 앞에서 사회가 스스로를 재구성하는 방식만으로. 그는 이 시기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경고했다. 의식 간 연결이 확대됨에 따라 더 이상 오랫동안 가면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내면이 정돈되지 않은 상태는 즉각적으로 주변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행동, 의도, 사고를 조정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점점 더 고립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예언자는 이것을 벌로 보지 않았다. 그것은 새로운 역학의 직접적인 결과일 뿐이라고 했다. 그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이 모든 과정을 비추는 거울로 작용하게 된다. 그 안에서 조정되는 것은 흐름을 타고 자연스럽게 나아가고 저항하는 것은 눈에 띄는 마찰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명확성은 전 세계의 주목을 끌게 된다. 혼란한 세계 속에서 안정성을 발산하는 장소는 자연스럽게 기준점이 되기 때문이다. 그는 이 움직임이 이미 시작되었으며 비록 많은 이들이 의식적으로는 인지하지 못해도 그것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재구성이 더 깊어질수록 예언자는 더욱 결정적인 무언가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내면의 변화와 의식 간 연결 확대를 넘어서 세계의 축 자체가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영향력의 중심이 더 이상 경제력이나 군사력에 의해 정의되지 않고 집단 내면의 안정성에 의해 결정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 이동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글로벌 의사결정, 문화 흐름, 도덕적 기준에까지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자는 말했다. 그는 역사의 큰 전환기에는 언제나 하나의 앵커 포인트, 즉 긴장을 버티는 지점을 선택한다고 했다. 반대되는 요소들이 공존할 수 있는 장소, 그곳은 쉽게 부서지지 않고 집단적인 성숙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는 한국이 정확히 그 조건에 들어맞는다고 보았다. 분단된 나라, 외부의 이해관계 속에 압박받는 영토, 기술 발전과 문화 보존 사이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요구받는 사회. 이런 한계와의 지속적인 동행은 본질적인 무언가를 단련시켰다는 것이다. 그는 한반도를 응축의 장창지로 묘사했다. 다른 지역에서는 분산되는 힘들이 이곳에서는 축적된다고 했다. 감정과 절제, 속도와 정적, 극단적인 현대성과 깊은 전통. 예언자는 이 조합이 전 지구적 붕괴의 시기 속에서 보기 드문 안정성을 만들어낸다고 했다. 외부 구조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할 때 이러한 장소들은 자연스럽게 세계의 기준점이 되는 것이다. 이 단계에 이르면 세상은 한국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처음에는 문화, 미적 감각, 혁신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겠지만 점차 더 깊은 차원으로 옮겨가게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이해하려는 시도, 끊임없는 압력 속에서도 어떻게 한 사회가 내면의 응집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탐구. 이 흐름은 어떤 공식적인 홍보나 외교적 담론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을 통해 생겨나게 된다고 예언자는 강조했다. 예언자는 이러한 역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된다고 했다. 모범이 눈에 띌수록 그것에 대한 기대와 요구도 함께 커지기 마련이다. 한국은 바로 이 중심축에 서게 되기 때문에 더욱 강도 높은 도전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외부의 비판은 늘어나고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시도 또한 빈번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땅의 진정한 힘은 바로 충격을 흡수하면서도 정체성을 잃지 않는 능력에 있다고 했다. 이것은 단기간에 얻어진 것이 아니라 세대를 거쳐 쌓인 역사적 역량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한 매우 민감한 지점에 대해 언급했다. 바로 한반도의 내부 분단. 그의 관점에 따르면 이 분단은 단순히 정치적 상황이 아니라 집단 에너지를 응축하기 위한 필연적 긴장 장창으로 기능해왔다. 살아있는 시스템은 대립을 통해 운동성을 만들어내며 이 긴장이 안쪽에서 잘 통제될 때 그 안에 모이는 에너지는 점점 커진다. 그리고 적절한 시점이 오면 그 해방은 빠르고 예기치 않게 일어난다고 했다. 예언자는 이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전 세계적인 압박은 과거의 분리 논리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는 전통적인 협상이나 조약의 방식으로 통합이 이루어질 것이라 보지 않았다. 오히려 맥락의 변화가 먼저 온다고 했다. 외부의 기준과 논리가 달라지면 과거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이 오히려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는 것이다. 한국은 바로 이 임계점에 서 있다고 했다. 이 시기 많은 나라들이 기존 기준의 붕괴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오랫동안 작동하던 시스템은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리더십은 신뢰를 잃고 사람들은 방향을 잃는다. 이 혼란의 한가운데에서 집단 정서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소는 자연스럽게 영향력의 중심지가 된다. 한국은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으면서 단지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자는 말했다. 그는 이 순간을 새로운 중심성의 시작으로 표현했다. 조용한 중심성. 영향력은 더 이상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필요로 하게 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다른 민족, 다른 국가들이 방향을 묻기 시작하고 관찰자들은 무엇이 이 안정을 가능하게 하는지 파악하려 애쓰게 될 것이다. 이 순간이야말로 예언자가 말한 세계의 중심축이 이동하는 전환점이라고 그는 단언했다. 동방의 예언자가 그의 계시의 마지막 부분에 들어서자 그의 태도는 달라졌다. 목소리는 한층 더 차분해졌고 말의 속도는 느려졌다. 그의 말에 따르면 세계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새로운 기준점들이 자리 잡은 후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도래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개인의 순간이었다. 그는 어떤 집단적 변화도 개인의 내면이 정돈되지 않은 채로는 지속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주기는 단순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요구를 따른다. 지속적인 개인적 책임감이다. 예언자는 많은 이들이 외적인 신호, 거대한 사건, 눈에 보이는 확증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기다림은 결국 좌절로 이어진다. 진짜 변화는 일상 속에서 일어난다고 했다. 아주 작은 선택들 속에서 각자가 갈등, 결핍, 좌절, 권력과 마주하는 방식 속에서 그는 또한 의도와 결과 사이의 시간 간격이 점점 짧아질 것이라고 했다. 지속되는 생각은 빠르게 형상을 이루고 반복되는 감정은 경험을 만들어낸다. 세상은 점점 지체 없이 반응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그는 다시금 한국의 역할을 언급했다. 한국은 어떤 자동적인 피난처나 면역된 영토가 아니라 확대된 책임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했다. 중심이 된다는 것은 보호가 아니라 더 많은 주의와 반응을 감수하는 위치를 의미한다. 공동체의 모든 선택은 더 크게 반향을 일으키고 모든 불균형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진짜 과제는 지속적인 관찰 아래에서도 내면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 새로운 주기에서 영향력을 지속시키는 조건은 완벽함이 아니라 정렬된 상태라고 그는 말했다. 예언자는 또한 상실에 대해 언급했다. 이 시기를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지나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어떤 이들은 점점 멀어지고 어떤 이들은 자연스럽게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를 벌이나 비극으로 보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부조화의 결과일 뿐이다. 살아있는 시스템은 지나친 긴장을 스스로 조절하며 재조정된다. 세계 역시 지금 그런 재배열의 단계에 있다고 그는 보았다. 지나치게 경직된 것은 결국 부러지고 유연한 것은 살아남아 지속성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 과정 속에서 이전까지는 부차적인 가치로 여겨졌던 요소들이
점점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내면의 정직함, 경청하는 능력, 감정의 자제력, 이런 요소들은 더 이상 추상적인 미덕이 아니라 사람과 공동체, 사회 전체의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 요인이 된다. 마지막으로 그는 말했다. 미래는 공허한 강렬함을 보상하지 않는다. 보상하는 것은 일관성이다. 이 시점에서 그는 다시 개인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각 사람은 이 조정을 고유한 방식으로 느끼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일터에서의 변화를, 어떤 사람은 개인적인 인간관계에서,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몸에서 변화를 감지할 것이다. 공통된 신호는 단순하다. 정렬되지 않은 것은 불편함을 만들기 시작하고 정렬된 것은 흐르기 시작한다. 그는 이러한 신호를 무시하면 소모가 길어지고 그것을 인식하면 점진적인 적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은 다시 한번 기준점으로 등장한다.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거울로서 그곳에서는 이러한 조정이 완전히 퍼지기 전에 먼저 눈에 띄게 될 것이다. 예언자는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을 관찰하는 것이 다른 사회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세계는 압박 속에서도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본보기를 찾게 될 것이다. 그 해답은 말보다는 집단의 행동에 있을 것이다. 마무리를 앞두고 예언자는 직접적인 지침을 남겼다. 그는 이 시기를 통과하기 위해 3가지 기본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끊임없는 내면 정화, 계산 없이 나누는 능력, 마음과 말로 무엇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주의. 그의 말에 따르면 이 실천들은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 개인적인 안정성을 만든다. 의식이 아닌 일상적인 태도로서 그는 이 새로운 주기가 고립이나 도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존재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다가올 것을 위협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것은 오랜 과잉의 시기 이후 필요한 조정이다. 더 민감해진 세상은 더 책임감 있는 사람들을 요구하고 더 빠르게 반응하는 환경은 더 명확한 의도를 요구한다. 그에 따르면 이를 일찍 이해하는 사람은 마찰 없이 지나가고 저항하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 갈등의 무게를 느끼게 된다. 예언자의 마지막 말은 단순했다. 미래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차이는 누가 그것을 인식하는가에 있다. 그는 다시 침묵으로 돌아갔고 신호, 패턴, 경고의 흔적만을 남겼다. 나머지는 그의 말에 따르면 각자가 살아갈 몫이다. 이 내용은 강요가 아니라 성찰을 유도하기 위해 당신에게 전해집니다. 이 주제가 당신의 세계 인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일상 속에서 이러한 변화들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성찰은 다른 이들이 더 명확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공유하는 것은 대화를 확장시키고 집단의식을 더욱 강화하는 길입니다.